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인식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의 문제는 알미 문제예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먼저 이제 안다는 것의 의미 이렇게 주제를 달아놓고 알미라는 게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왜 알을 추구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기를 욕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성적으로라는 것은 타고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알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고 현재의 문명을 자랑할 만큼 어떤 문명의 진화를 이룩하지 않았느냐. 알기를 욕망한다. 뭐 안다는 게 뭐냐? 그거 알아서 뭐 하겠느냐? 사실은 알의 탐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냐 하니까 선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하죠. 많이 알아라. 그러면 인간은 선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야,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야. 그러면 도둑질을 할 줄 아는 사람하고 도둑질 몰라서 못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선하냐 하니까 소크라테스는 그래도 도둑질 할 줄 아는 사람이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이제 단서 조항이 따라갑니다. 단서 조항이 뭐냐면은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인식론에서 지금 안다는 것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지금 인식론, 인간의 인식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도대체 이 알의 근거는 뭐냐?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적에 자, 여러분들 저를 딱 보면은 야, 너 이 사람 아냐?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 몰라? 그러니까 봐서 알지. 지금 본 거 그대로 그것밖에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알의 근원. 어떤 방식으로 알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거. 그걸 갖다가 인식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알미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라고 묻는다면은 크게 감각적 직관, 이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오감을 사용하죠. 거기다 이제 예감까지 합치면 육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성적 직관, 이성적 직관은 뭐냐 하니까 이성을 통해서 아는 건데 감각은 경험,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이성은 사유예요, 사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알의 주체는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감각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 있고 다른 하나는 이런 감각적 자료들을 경험적인 이 자료들을 통해서 추리하는 겁니다. 추론 있죠. 이렇게 방식으로 아는 거. 이걸 이성적 사유라고 얘기하고 이성적 직관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니까 지금 여기는 영성적 직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적인 깨달음. 우리 깨달음이라는 말 쓰죠. 아마 종교적인 측면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깨달음. 그러면 영적 직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 하니까 그거는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를 닦으면은 이런 영적 직관 능력도 길러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맨 먼저 태어나서 출발하는 것이 감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감각. 어머니 뱃속에부터 뱃속에부터 있겠죠. 의식이 있는 한은 여러분들이 태아에 발로 차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뭔가 느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나와서 눈을 떴는데 태어나는 순간 보지 못합니다. 아직 발전이 덜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냄새, 또 이런 거, 접촉 감각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살, 5살, 6살쯤 되면 이제 처음에는 감각적으로 움직이다가 6살쯤 되면 이제는 통법을 굴리기 시작을 해요. 통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가장 기초적인 추론이요. 야, 내가 옛날에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잘못했으면 되게 혼났더라. 다시는 안 그랬다라고 했었는데 또 잘못했거든, 똑같은 일을. 이 얘기 또 그대로 얘기하면 또 혼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래도 알았어. 그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추론이 시작되는 거야. 아주 미세한, 미미한 추론. 이런 추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도의 사유 능력을 통해서 추론하는 것까지, 예를 들면 추론적인 인식, 알물 많이 담당하는 학문이 수학이에요. 이게 수학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안 어려운가? 어렵죠. 그러니까 수학적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이성만 가지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변압이 없지. 1 더하기 1은 2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 세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니, 어떤 삼각형이든 세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이런 진리는 변함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것은 끊임없이 변하지. 예를 들면은 수리에 있어서 이거 더하기 요거는 몇 개예요? 2개지. 그럼 토끼 한 마리 있어요. 옆에 여우가 한 마리 있어. 2개, 지금 2개예요. 우리 다 가둬놨더니 한 마리밖에 없어. 왜? 아니, 토끼가 잡아먹었으니까. 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현실적으로는 그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 더하기 1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라는 변함없는 진리 배웠으면은 진리로 알고 있어요, 그죠? 여기 수학의 세계예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성적으로 추리하는 직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의 세계까지 있다라고 이제 해놓고 존재와 인식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게 플라톤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상이 없다면 그 알며? 아니, 우리가 그랬잖아요. 있는 것은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거. 있는 것, 없는 거 이거 따지는 것은 존재의 세계예요. 그러면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봐서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서 알았어. 알았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생각해서 있다고 말하면은 이거 거짓이 되어 진짜가 돼요. 거짓이 되지.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말하려면 있는 것은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거,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입은 똑 삐뚤어져서도 말은 똑바로 해라 하는 말이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라 그런 얘기예요. 봤으면은 대상이 있고 그것을 알고 알아있으면 말로 하라. 그러면 이것을 존재, 사유, 말하는 거, 이건 말입니다. 이것이 일치가 되는 거,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안다는 것, 그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소크라테스는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자, 소크라테스는 불변의 진리를 추구한 소크라테스 이렇게 토론하는데 이게 데비드 작품이에요. 예, 르네상스 시대에 만든 이 자크 루이 데비드 작품인데 소크라테스 죽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대단한 명화죠. 소크라테스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배 마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나는 간다. 저 세계로. 너들은 나를 따라서 나중에 와라. 그러면 독배를 이제 마시게 되는데 마시기 직전 여기 가만히 보니까 여기 플라톤 좀 생겼지. 속상해서 죽었어요, 이제. 또 얘 그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얘는 그냥 울고죽고 막 하고 있죠. 얘 크리툴이라는 친구고 뭐 아리스토파네스고 뭐 등등 다 등장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항상 진리만을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이고 진리라는 게 뭐냐? 영원한 불변적인 참된 본성적인 진리, 즉 참된 본성적인 것을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파악하려고 했고 파악했으면 말해야 되니까 그 말이 결국은 본성적인 진리에 대한 정의요, 데피니션. 이렇게 얘기하면 철학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어. 나는 나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럼 너는 누군데? 난 이러이러한 인간이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죠? 이러이러한 인간이라고 했을 때, 나는 늘 공부하는 인간이다. 야, 공부하는 인간이 너만이냐? 저 사람도 공부하던데 그게 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아니지, 결국은. 왜? 나하고 그 사람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너 자신,
너 자체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너가 너일 수 있는 아이덴티티, 그것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말해봐라. 그것을 말하면 그것을 알고 그거 다른 사람한테도 아, 그게 그 사람이야 딱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요. 안다는 게 뭐 그 자체, 다시 말해서 그것을 그것일 수 있도록 하는 그 본성적인 지식을 알매 대상으로 삼은 것이 소크라테스다 하는 얘기.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해봐봐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을 평가하기를 야, 그 사람 어떠냐 하니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에이, 그 사람 별로 안 좋더라. 이런 것들을 개별적인 지식이라고 그래요. 왜? 아,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에이, 그저 그런 사람이야? 또 저 사람은 에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얘기를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려면 과연 그 사람이 본성적으로 악이냐 아니면 본성적으로 좋은 사람이냐 요걸 파악하라는 얘기야. 알려면은 제대로 알아라는 얘기야. 이게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얘기한 것은 소크라테스는 항상 본성적인 지식을 추구하려고 했었다. 이게 바로 플라톤의 인식론으로 들어가. 인식론으로 들어가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 본성적인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일 수 있도록 하는 그 본성적인 지식은 항상 나요. 그것은 불변적인 거예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얘기한다면 형상이고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이데아예요, 그게. 그런데 플라톤은 이 세계에 없어. 그렇게 주장했을 뿐이고 그것을 인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변화하는 거, 생멸계라는 건 이거예요. 야, 나 있는데 나는 가끔 이렇게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짓도 하고 별 짓들을 다 해요. 또 얼굴 모습도 이렇게 하지만 또 가면도 쓸 수 있는 거고 옷도 다 달리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바지를 입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거고 화장도 할 수 있는 거고 수시각각으로 달라져. 몸무게도 수시각각으로 달라져. 먹는 것도 다 달라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것을 생멸계, 현상계 여러분들이 보고 아, 그 사람은 내 행동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평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개별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 나일 수 있도록 하는 그 무엇 그게 알매 대상이다. 이것만 이제 생각해 놓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이제 자, 알미라는 게 뭐냐 했더니 진리 인식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감각을 통한 경험적 지식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죠. 프로타고라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주관적 진리를 내세운 프로타고라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소크라테스의 스승이기도 해요. 이 양반한테 소크라테스도 배웠어요. 소피스트. 이게 소피스트의 거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감각적인 것을 주장하는데 경험적 지식. 이 세상은 네가 본 그대로가 그거다. 네가 본 그대로 그거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행위를 두고 저 사람은 나쁘다라고 평가했고 저 사람은 좋다고 평가했고 저 사람은 용감하다고 평가했고 저 사람은 그저 그렇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네가 본 그대로다. 경험한 그대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고르게 했어요. 그래서 판단의 기준 지가 본 그대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 야, 그렇다면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야, 이 세상에는 정의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뭐 돈 많이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과연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냐? 딴 데서 많이 뜯어다가 여기다 보낼 수도 있어요. 그 과연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정의로운 사람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라고 어느 누군가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행위, 개별적인 행위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사례를 두고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네가 먼저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거는 정의 그 자체에 대한 탐구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철학적으로. 본성적인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어떤 행위가 나타나면 아, 그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아는 사람이 평가를 내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이 평가를 낸다? 지 본 그대로 본 거예요. 그 좌정관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 속에 들어있는 사람 저기 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하늘이다라고. 그러나 과연 그게 저게 하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해라.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편적인 지식, 개별적인 사례들이 아니고 보편적인 지식. 참되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다. 그것을 네가 그 지식의 대상이 뭔가 어디에 있고 그것을 네가 알아서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저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인지 용감한 사람인지 평가를 하라.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그지? 지식이 본 그대로지. 날마다 인터넷 발달하는 게 그겁니다. 대중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철학은 소크라테스는 보편적 정의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프로타고라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개별적인 지식, 네 본 그대로. 이게 경험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피스트 고르기아스는 얘기합니다. 자, 주관적 지식. 주관을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주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죠. 특히 아주 예민한 사람, 성품이 그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람, 기가 그냥 얇은 사람, 흔히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지금 방금 이렇게 저 모습을 보다가도 아름답게 보다도 다음 날 보면은 아름답게 안 보여. 저건 그대로 있는데 우리 인간의 주관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화하지. 그러니까 진리를 저 사람이 정의롭다라고 얘기해도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저 여자 무지하게 아름답다?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아름다움이라는 기분 좋은 그 마음과 저 본 그 마음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야 아름답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 날에는 내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어. 그 상태에서 봐봐.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나도 변화하지만 대상도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르기아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참된 실제란 없다. 우리가 찾는 영원 불변한 진리 대상은 없다.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민주주의란 뭐냐. 막 운동권 학생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수적인 사람 민주주의에 대해서 막 얘기해. 자, 우리는 지가 아는 거 과연 그러냐. 알지도 못하지만 진리를. 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막 나한테 그 운동권 학생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막 얘기하더라도 나는 몰라요. 가르칠 수가 없다. 정확하게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우물이 있어.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는 능력 여하에 따라서 그것만 받아들여. 이런 인식은 우연적인 진리와 필연적인 진리가 있는데 크게 나눠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연적인 진리라고 하는 건 대개 보면 경험적인 지식들이에요. 잠시뿐인 지식들.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것은 후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종합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종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종합적.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그 사람은 신사복을 입고 있다. 자, 그 사람은 사람이요. 신사복. 지금 이것이 이제 신사복이라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럼 아니면 신사복, 그럼 청바지 달라지죠? 그렇죠? 그 사람은 뭐 빨간색을 입고 있다. 달라지죠? 이런 것들을 종합한다는 의미에서 종합적이라고 하면 돼요. 경험적인 지식들은 다 종합명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필연적 진리라는 것은 논리적 지식입니다. 필연적이라는 것은 꼭 그럴 수밖에 없는 지식을 필연적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논리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삼각형은 세 선분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이다. 필연적 진리입니다. 네 선분이다. 그건 삼각형이 아니죠. 각이 없다. 그건 삼각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 선분으로 이루어진 것은 모두가 다 삼각형이다. 이렇게 생겼던 저렇게 생겼던 저렇게 생겼던 다 삼각형. 그게 결국은 논리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그게 있냐? 있대요. 선천적으로 타고난다. 이미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성적 직관에 의해 가지고 추론되는 것은 전부 다 선천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플라톤의 이 분석명제이라고도 하죠. 이제 플라톤의 요거를 보면 되겠죠. 요거. 자, 이제 이데아에 대한 향기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 지식이 인간 그 자체 어떻게 하냐?
이 감각적인 이 세계의 것들은 다 가짜라고 하면서 그거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추론을 해야 돼. 아, 이게 인간이구나. 아니면 이게 삼각형이구나. 그래서 플라톤은 이런 작도 문제를 다시 말해서 이 경험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상기란 말 썼어. 아남네시스. 상기한다, 상기. 상기한다는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 원래 있었던 것을 생각해내는 거지. 없으면 생각 못 해요. 그 원래 있었던 것, 그럼 인간이 타고나면서부터 내가 만약에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진리를 어떻게 알았느냐? 생각해냈다. 생각해냈더니 원래 있었다. 그 언제 있었느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해서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원래 이데아의 세계 속에서 살았었대요. 그래서 이데아의 진리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데미오우루스 신이 그 이데아에 있는 인간의 영혼을 따다가 이 현실의 육신 속에 딱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우리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이 육신을 움직이게 만들어. 그러면서 영혼의 활동이 이루어져. 영혼 원하는 대로잖아. 야, 가고 싶다 가. 먹고 싶다 먹고. 이게 영혼이 정신이 바로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은 어디 있었냐? 이데아에 있었대. 그런데 이데아의 진리들을 다 까먹었어. 왜? 중간에 데미오르스 신이 수레에다 인간의 영혼을 따오다 현실 속에 집어넣어줄 적에 망각의 강을 건넜대요. 망각의 강. 이 망각의 강, 이게 레테의 강이에요. 우리 레테의 연가도 들어봤죠? 이게 망각이란 뜻이요. 레테우스, 망각의 강을 갖다가 레테우스라고 합니다. 그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데아를 다 까먹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의 도움을 받아서 이데아를 상기해야 된다. 진리를. 이게 플라톤이요. 이게 상기설이야, 이게.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필연적 진리. 그걸 분석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필연적 진리를 선천적이고 논리적 지식이고 그리고 분석명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석명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합명제냐 분석명제냐. 종합명제는 경험으로서 통해서 나오는 지식이고 분석명제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논리적 추론 생각하면 돼요. 추론. 수학적인 명제들은 전부 다 분석명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죠? 문제는 사실 문제 쫙 풀어내면은 답은 문제 속에 다 있어요. 그게 분석명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야 소크라테스 죽었어요, 그지? 자,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 죽는다. 야, 소크라테스 죽어. 왜 죽어? 모든 인간은 죽으니까. 아,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 명제 속에 소크라테스 죽는다는 것도 들어있다는 거지. 야, 너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걸 어떻게 아냐 했더니 모든 인간은 죽으니까 그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추론을 우리는 연역추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분석명제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진리 인식의 두 기준이 있는데 대응설과 정합설 똑같은 거예요. 대응설은 이겁니다. 존재와 인식이 대응하는 관계예요. 예를 들면은 누가 얘기했어요. 아, 철수는 청바지를 입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봤으니까? 그럼 그래? 철수 청바지를 입었어? 가보자. 아, 청바지를 입었다? 내가 알고 있었거든? 걔 보니까 청바지를 입고 있어. 대응하고 있구나. 네 말 맞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대응설이에요. 그러니까 청바지 입고 똘똘이 모습, 존재, 청바지를 입고 있다라는 명제, 일치하고 있다. 이게 지성과 사물의 일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진리다. 이 경험적 진리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바지가 아니라 싹 벗겨 다른 거 입었다. 야, 청바지 똘똘이 청바지 입었더냐? 아니 뭐 너 거짓말했다 이렇게 나오죠 당장. 대응하지 않는다. 이 진리관의 문제. 대응설과 정합설은 대응한다는 의미고 정합설은 거기에 포함된다는 의미예요. 정합적이다. 이 수학적인 명제들은 전부 다 정합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얘기한 주관적인 진리론에서는 프로타고라스 경험을 얘기한 거 진리의 해이론에 빠진 고르기아스 이런 사람이 등장했죠. 자, 이런 얘기들을 해놓으니까 결국은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인식이 이제 나와요. 합리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성을 통해서 나오는 지식들을 합리주의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레셔널리즘, 경험주의, 엠피리시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지식도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에 의한 합리주의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데카르트죠. 예, 우리 이제 그 합리주의 데카르트 하면은 우선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이게 데카르트. 이 데카르트라는 분은 사실 재밌는 분이요. 근대의 철학을 새로운 철학을 열어준 사람이라고 그래요. 합리주의 선구자에게. 이 합리주의 선구자는 결국 이성만 가지고 사용하니까 플라톤 전통에 서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은 결국 프랑스 사람인데 원래 네덜란드에 가서 살았어요. 군대에서 이제 전군할 적이 군의로 갔는데 야, 내 집이 어딜까? 지도를 보면서 좌표를 딱 천장 쳐다보고 좌표를 설정했던 사람이에요. 좌표계를 처음으로 이제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데카르트가 수학자예요, 원래는. 근데 이 데카르트는 세계에서 제일 장꾸러기이기도 해요. 왜? 생각하는 건 제일 늦잠 자기를 원해놨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군대에 가서 좌표계도 만들고 결국은 수학적 원리들을 쫙 만들었네. 예를 들면은 유클리드 기하학적 이런 원리들이 복잡한 이 체계인데 얘는 좌표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 대수학을 또 창안합니다. X 플러스 Y 이꼬르 Z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대수학이에요. 집합론 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 데카르트예요. 재미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합리주의 선구자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일단 해놓고 그래요. 야,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 중에 과연 진짜 지식이 있냐? 가장 확실한 이것만큼 불변부동한 진리. 왜 그러냐면 세상은 수없는 그 루머들, 수없는 거짓말쟁이들 다 판치는 세상 아니에요. 오늘의 진리였던 것이 내일은 거짓이 되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이것이 정당했던 것이 오늘은 또 달라지고 이 과연 확고부동한 진리가 어디 있냐라고 출발을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래 나는 진리 참된 진리만 있다면 그걸 가지고 수학적처럼 쫙 연역해낼 것이다라는 포부를 가졌던 사람. 그래서 정념론에서 데카르트는 확실성의 인식, 클라라에트 디스팅트라고 하는 가장 선명한 인식은 이 진리를 내가 하나라도 찾으면 좋겠다. 영원하고 불변한 진리. 해가지고 방법적 회의를 해요. 이게 메디타치온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방법적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예, 우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관념들 있죠. 우리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생각해 보면 돼요. 내 갖고 있는 이 지식들이 뭐냐. 감각을 통해서 있는 지식들이 있고 또 일반적인 관념들도 일반적인 지식들도 있더라. 예를 들면 감각을 통해서 나온 지식하고 일반적인 지식이 뭐냐 하니까 감각을 통해서 나온 지식은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머리 헤어스타일 이렇고 입술은 이렇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요거 쳐다보는 거예요. 감각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지식은 뭐냐 하니까 눈, 손, 머리 하면은 이 머리만 있어? 저렇게 생긴 머리, 저렇게 생긴 머리, 저렇게 생긴 머리 다 있지. 손 하면 이렇게 생긴 손만 있어요? 여기 일반적인 손이요. 이거는 내 개별적인 내 손이고 눈 하면은 내 눈만 있어? 감각은 요 내 눈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딱 쳐다보면은 내 눈만 쳐다보고 있지만 눈 하면은 일반적인 관념이에요. 이런 관념들, 요걸 갖다가 일반 관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편 관념이 있더라. 자, 이게 뭐냐면은 감각으로 느끼는 이 관념들은 잠시뿐인 관념들이더라. 영원한 진리가 아니더라. 왜? 여러분들 감각하는 거 봐봐요. 여러분들 시야 딱 보는 나를 쳐다보는 이 색깔도 다 틀릴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또 느낌도 다 틀려요. 동일한 거 하나도 없어. 똑같은 것을 쳐다보는데 관념은 머릿속에 상으로 맺힌 관념은 다 틀려. 그럼 진리가 아니죠. 그리고 또 그 관념을 또 잊어버리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감각은 끊임없이 변하더라. 이 감각관념은 기억력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어쩌고 이것도 진리라고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관념. 우리 일반관념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관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 나도 있잖아. 나 자기 아이덴티티.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 있지 않냐? 이것만큼 확실하지 않냐? 데카르트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1 더하기 1은 2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떤 사악한 정신이 있어가지고 저 물리에 사악한 정신이 있어 조종할 수도 있다. 조종. 1 더하기 1은 원래 9인데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심어줬을 수도 있어. 그죠? 또 하나? 야, 나 진짜 각자 물어보면 자기가 진짜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나만큼은 진짜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지 않냐? 아니야. 사악한 정신이 있어가지고 사악한 악령이 있어가지고 너는 원래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존재한다고 믿도록 조정할 수도 있어. 있죠? 우리 꿈속에서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과연 꿈이 나냐? 이게 깨어있는 게 나냐? 그 장자의 일장충문도 거기서 나옵니다. 과연 어떤 게 나냐? 꿈속에서 막 범인한테 쫓기던 것이 그게 나냐? 그 꿈 깨니까 땀 후질근 나는 게 이게 나냐? 라고 그 사악한 악령이 그렇게 조종할 수도 있다. 가능해. 자, 이렇게 해서 데카르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진리 하나만큼은 있다. 사악한 악령이 나를 아무리 속인다 하더라도 내 관념들이 다 가짜이고 있자 하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진리라고 믿고는 수학적인 것을 바꿔치기 한다 하더라도 사악한 악령이 그렇게 막 만든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요. 이걸 코기토 에르고숨이라고 합니다.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만큼은 이걸 사유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나 자체의 사유실체, 그것만큼은 영원한 진리다. 그것만 있으면 그 사유를 가지고 전부 다 추론해내면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데카르트는 꿈을 꿨어요. 이제 그건 확실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야, 네가 사유 추리를 잘못해가지고 거짓에 도달할 수 있지 않냐? 하니까 데카르트는 그러면은 더 완전한 신을 내가 증명하면 되겠지. 그 신은 나한테 그런 속임을 당할 수 있도록 만들진 않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신을 증명해 나가요. 데카르트가 이제 신을 추리해 나가는데 이게 진리 인식의 보증자는 완전한 신에서 신의 관념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관념을 또 분석하니까 전부 다 외부 감각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관념들이 있더라. 이게 외래 관념이에요. 그런 관념들 속에는 완전이라는 관념은 없지. 그 다음에 인위적 관념.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들이야. 상상하는 관념. 예를 들면 스핑크스 같은 경우 상상관념이 다 상상관념이에요. 이런 관념들도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완전한 관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는 완전성이라는 관념. 나는 배운 사람은 어린애들은 모르겠지만 배운 사람은 완전성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더라. 완전히 선하다는 관념도 있더라. 있죠. 완전한 미라고 하는 관념도 있더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지, 전능, 전선 그 뭐냐 했더니 신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관념들도 있어. 배워서 알겠지만 했던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더라. 그걸 갖다가 그걸 네가 이 세상에 있느냐? 내가 만들었어? 완전이라는 관념을 만들 수 있어? 나는 완전해 안 완전해? 완전하지 않죠. 불완전하지 늘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념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결국 너 그 관념이 어디서 나왔냐? 상상해서 만들었느냐? 그것도 아니다. 어디서 나왔냐니까 그것은 내가 타고날 때부터 이미 여기다 찍어가지고 나왔다. 이게 본유관념이에요. 이나타 아이디어. 본래부터 타고난 관념. 그 본유관념들 속에 신이라고 하는 관념이 있다. 완전성의 신. 그 신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예요. 그런 관념이 있다. 그것은 본래부터 타고났다. 본유관념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이 보증해준다. 내가 이성 정신을 가지고 말짱한 정신을 가지고 순수한 사유를 가지고 막 추론내는 것들은 전부 다 진리다. 올바르게만 추론해내면은 그럼 신이 그걸 보증해주고 있다. 속임이 아니다. 그거는 이 데카르트의 인식론의 사유, 주체, 실체, 인식, 연역법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자, 이래서 실체를 보니까 세 개가 있더라. 무한 실체, 신. 유한 실체로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물질 실체, 사유 실체. 물질 실체는 연장 실체라고 얘기해. 데카르트 하면 물질이라는 거 없어 사실은. 뭐만 있느냐? 수학적인 도표밖에 없어요. 그래프. 이게 연장이야. 연장이라는 게 뭐예요? 퍼져 있는 거 아니야. 물질은 연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실체예요. 연장이 없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연장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연장이 연속돼 있는 그 장을 가지고 있는 거 연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직선을 긋더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3차원적 공간도 그렇고 전부 다 연장이에요. 부피를 가진 것들은 3차원적 공간.
부피 없는 것은 2차원적 공간. 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 수학적 도표로서 그려내는 것이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유실체는 내가 생각하는 거, 이 사유실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원론에 빠집니다. 이게 심신 이원론이라고 얘기해요. 사물이 실체 있고 사유 정신이 실체가 있는데, 정신은 우리가 마음이고 마음심, 사물은 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건 모두 다 연장을 가지고 있어요. 연장 실체. 이렇게 이원론에 빠졌다. 이 정도만 이제 넘어가면 되고, 거기로부터 이제 수학적 진리처럼 연역적 추려내면 된다. 반면에 얘는 감각을 가지고 했어요. 누구냐? 감각을 통한 경험주의, 영국의 경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로크는 모든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은 경험하지 않으면은 내 속에 관념이라는 게 없다. 경험,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그 느낌을, 경험적인 감각을 통해서만이 관념이 형성이 된다. 태어나서부터 열심히 이제 관념을 형성시키잖아요. 태어난 어린애는 시력이 없습니다. 한 3개월 지나면이 이제 시력이 발전되고 결국 여기에 관념이 찍히는 거예요. 아, 빨간 거, 노란 거, 이런 것들, 운동, 움직이는 관념, 이런 관념들이 찍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경험이 없는 것은 관념이 없을 거고, 관념이 없는 것은 지식이 없는 거다. 그러면 데카르트처럼 본질적으로 타고난 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요 입장, 경험. 그래, 지식이 그건 경험이고, 경험은 감각을 통해서 나오는데, 감각은 외감과 내감이 있다. 외감은 외적 감각,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내감은 반성, 자기 생각, 반성을 통해서 이런 감각, 관념들이 생겨요. 요게 이제 그 형성이 된다. 이런 관념들은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이 있는데, 제1성질과 제2성질은 이런 겁니다. 관념에는 1성질은 우리 크기라는 관념, 뭐 실체라는 관념, 운동이라는 관념, 모양이라는 관념, 이런 것들은 제1성질. 그거는 객관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고 너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체는 모두 크기를 갖는다. 그렇죠? 내가 봐도 그렇고 물체는 다 크기를 갖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객관적 관념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밖에 대상이 있다. 크기라고 하는 그 관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제1성질이라고, 제2성질은 주관적인 거예요. 이건 감각관념. 아, 불 뜨겁다. 누구나 다 느끼냐? 아니죠. 뜨겁다는 관념 한번 봐봐요. 누구나 다 느껴? 신경이 마비되면 손 갖다 도 안 뜨거우면 못 느껴. 시각, 시각을 통한 감각관념? 내가 저렇게 봤는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관적 관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다. 자기 주관에 따라서 각자 느끼기 따릅니다. 이러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다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게 없어. 이런 건 경험을 통해서 제2성질이라고 한다. 주관적인 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모든 지식은 관념인데, 지식은 관념인데 원래는 그 관념이 타고나기 전에는 없다 해서 백지설을 주장해요. 백지설. 타블라 라사. 텅 빈 이 공판이란 뜻인데, 이게. 그래서 백지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이 지성의 머리에 관념이 형성되는데, 모든 관념은 경험을 통해서다. 경험을 통해서 관념이 나오고 관념이 곧 지식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 인생은 빈노트요. 이게 경험주의자입니다. 빈노트에 내가 무엇을 그릴 것이냐. 이게 결국은 관념론, 주관적 관념론, 다시 말해서 경험으로부터 나온다는 영국 경험론의 인식론. 그 다음에 모든 감각을 통한 경험주의적 인식, 결국은 관념으로부터 나오는데, 버클리는 야, 아까 로크가 얘기한 제1성질, 크기, 모양, 뭐 이런 것들, 물론 색깔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거지만 크기, 모양 이런 것은 객관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버클리는 그것조차도 주관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관념뿐이다. 이게 주관적 관념입니다.
버클리의 유아론적 관념이라는 것이 그런 관념인데, 그래서 버클리는 뭐라고 했냐면은 존재는 지각이다. SS도 페르케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적 주관론자지. 존재하는 것은 모두 지각된 것이, 내가 지각되지 않으면 없어. 내 머릿속에 관념으로 없는 것은 없어, 세상에. 이렇게 주장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라고 하는 관념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 거지, 머릿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관념 느끼지 못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버클리는 신이 다 내려다보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신이 관념 속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다 이제 조금 더 나가다 휴문, 이 관념, 이 주관적 관념 이런 문제를 갖다가 휴문,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바라보는, 직접 바라보는 요 상태가 생생한 관념이고, 직접 쳐다보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흐려졌어. 흐려졌지? 이것을 덜 생생한 관념. 이렇게 주장한 것이 휴뮤. 우리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인데 버클리는 관념 따발이라고 얘기했고, 휴문 생생한 지각을 인상이라고 얘기했고, 보다 덜 생생한 관념을 관념이라고 했어요. 아이디어라고 얘기했고, 결국 지식은 어떻게 나오냐니까 관념들끼리 결합해가지고 지식이 형성이 되더라. 예를 들면은 이 사과는 빨갛다. 이라고 하는 것, 사과라는 관념, 빨갛다라는 관념, 이것이 다 결합해가지고 이 사과는 빨갛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더라. 이게 지식이라고 하는 거다. 불이 나면 연기가 난다. 알죠? 이 인과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불이라고 하는 관념, 연기가 난다고 하는 관념. 지금 그 두 관념이 결합해 있는 거예요. 인적 관념에 해가지고. 인과적으로. 불관념, 연기라는 관념. 불이 나면 연기가 난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때리면 아프다. 때림이라고 하는 관념과 아픔이라는 관념이 연결시키니까 때리면 아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회의론에 봉착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야, 과연 그게 진리냐? 그 여자는 말광량이다. 과연 진리냐? 불이 나면 연기가 난다. 과연 진리냐?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자, 까마귀는 검다.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알고 있죠? 과연 진리냐? 결국은 회의론에 빠지는데, 회의론이 뭐냐면 절대적 진리는 아니다. 통계적 진리다. 대충 진리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틀림없이 불이 나면 연기가 나요. 불 피니까 연기가 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보니까 연기가 나. 그런데 어떤 것은 불을 붙였는데 연기가 안 나. 또 어떤 것은 불을 붙이지도 않는데 연기가 나. 이런 거 있죠. 까마귀. 자, 이거 까마귀는 검다. 이 까마귀도 검고 저 까마귀도 검고 저 까마귀도 다 검더라. 그래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 까마귀라는 것과 검다라는 걸 연결시켜가지고 모든 까마귀는 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진리냐? 아니에요. 왜? 잘못돼가지고 흰 까마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야, 모든 까마귀는 검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통계적으로 까마귀는 검은 것이지. 그래서 회의론에 귀착한 귀납 논리, 귀납 추리들은 다 그렇다. 경험 철학의 선구자 러코, 극단적인 관념론자 버클리, 참 잘생겼죠. 인식의 회의론자 휴움,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칸트라는 분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양반은 자, 합리주의 전통하고, 자, 합리주의는 이성주의였어요.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추론해내는 것들. 영국의 경험론은 경험을 통해서 모든 걸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각적 지식을 통해서 관념을 가지고 진리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양자에 모순이 있어요. 합리적 전통은 수학적 진리니까 현실적으로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추론하는 거. 예를 들면 삼각형, 이게 세 선분으로 이루어진 다각,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이 현실적으로 현실 현상 세계는 세 선분으로 이루어진 다각이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없어. 그런데 영국의 경험론에 하면은 감각적인 것이요. 모든 진리는 관념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래서 경험으로부터 관념이 형성되고 관념이 결합으로 인해 가지고 지식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놈의 감각을 통해 경험을 통해 나온 지식은 결국 회의론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이래서 칸트가 이제 독단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독단의 잠이라는 건 뭐냐? 칸트는 젊어서는 합리주의자였어요. 합리주의 전통, 다시 말해서 플라톤 전통, 데카르트의 전통에 서 있다가 과학적인 진리,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나오는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되고 과학에 대해서 심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단이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진리를 탐구해 왔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해서 이제 내가 경험주의를 다시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데이비드 휴메의 인간 오성론에 관한 책을 딱 들고 밤새 다 읽어버렸다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철학을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칸트의 인식론이에요. 인식론은 칸트는 완성을 보게 돼요. 이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전통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뉴턴의 과학적 진리와 데카르트의 수학적 진리를 다 수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인식론을 체계화시키는데 그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자, 순수 이성 비판 그것은 뭐냐면은 이성 비판이에요. 이성 비판. 그런데 순수 이성 비판. 이성 비판은 비판인데 뭘 비판하느냐? 우리 인식 주관을 비판하는 거예요. 감각을 통해서 나오는 이것도 비판해야 되고 이성을 통해서 나오는 이것도 이성도 비판해야 되고 해가지고 비판해서 나름대로 독창적인 체계를 세우는 것인데 이게 칸트의 인식론입니다. 이 칸트의 인식론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인식 과정 해가지고 선천적 종합 판단이라는 말 써요. 선천적 종합 판단. 여기 선천적이라는 아프리오리, 이건 포스트리오리. 선천적이니까 대륙의 합리론적 입장, 이성주의 입장, 종합 판단이니까 경험주의 입장, 영국의 경험주의 입장. 이것을 결합한다. 선천적 종합 판단이야. 이것부터 이제 설명을 한번 보고 봅시다. 우리 별거 아니다. 내 인식 주관이 머릿속에 있는데 이 인식 주관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감각이라는 게 있죠? 감각? 예를 들면 시각을 한번 더 봅시다. 감각을 느끼는 걸 감성이라고 해요. 감각을 통해서 본 것, 그 다음에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성 속에 이성이 그놈을 가지고 추론을 해. 이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감각 밖에 떠나서는 외부 세계예요. 외부 세계죠? 외부 세계를 이제 아는 거예요. 여기 빨간 장미꽃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안다고 봐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부 세계에 있는 빨간 이것은 장미다라고 아는데 어떻게 아냐 했더니 먼저 빨간 장미 요거 보면 알겠네. 저거 보면은 이것은 뭐 지금 새순이 나고 있죠? 새순이 나고 있다면 노란색, 크기, 모양, 색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더라. 그런데 왜 들어오냐? 원래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시간 속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피어나고 있고 공간 속에서 이런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 됐죠? 시간이 정돈하고 공간이 정돈해가지고 그 사물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지금 다양한 감각들 눈으로 보고 크기는 이런 모양이고 이런 색깔이고 몇 개고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감각으로 들어왔어. 시간과 공간이 제약하에서 지금 다양한 감각적 표상들이 들어왔어. 자, 그다음에 이건 장미꽃이다라고 했죠. 들어왔으면은 자, 크기, 모양, 색깔, 뭐 지금 뭐 식물군이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어떤 원리, 법칙 이것을 범주 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운 말로 그 범주 형식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탁 틀 속에 집어넣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빨간 장미꽃 한 송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선천적으로 지금 우리 속에는 어떤 틀이 있습니다. 인식의 틀. 그 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성 형식이고 하나는 지성 형식인데 진리히카이트 페어슈탄트라고 이제 쓰는데 지성 형식인데 그 형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각에 관계하는 형식, 감성 형식. 그걸 시간과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 그 형식 속에 다양한 표상들이 들어와. 다른 하나는 지성 형식. 이거를 12범주, 12판단 속에서 범주들이 나와요. 그 범주들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하여튼 그 상태 가지고 이것은 빨간 장미꽃이다라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주장을 내세우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떡을 만들어내는데 자 이제 장미꽃을 보면서 지금 장미꽃이 되려면은 지금 이런 모양 형태를 만들어지려면은 요것이 어떤 제약이 들어가야 돼.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래야만 장미꽃이 커가지고 이렇게 어떤 모양을 가질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제약을 가는데 사물들이 어떤 관념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 속으로 되려면은 이것이 일단은 반죽이 돼야 돼. 뭘 만들려면은. 우리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반죽을 돼서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정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감각하는 거예요. 이 자체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비유해도 돼요. 책상 하나 만드는데 여기는 못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늘려져 있어요. 야, 저거 책상이냐? 말할 수 없죠, 그지? 자, 일단 그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책상이 될 수 있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자, 크기 자르고 모양 자르고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되는 것. 왜냐하면 책상이 그 센치에 맞춰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는 작업이 요 작업이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작업. 이렇게 해서 자, 이런 다양한 표상들이 이제 나왔어. 네모 반듯한 거, 뭐 색깔도 있고 mol통도 있고 이제 다 칠할 준비. 책상 이렇게 색깔 매겨지고 나사 이런 거 구멍 뚫은 거 이거 다 만들어놨어요. 나사 구멍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료들이 어떤 틀 속에 딱 집어넣어. 감각으로 들어간 다양한 직관 표상들이 들어와가지고 형식에 있는데 그 형식 속에 틀 속에 딱 집어넣으면은 이 떡이 나와. 아, 이게 떡. 이렇게 나와요. 밀가루에서 떡이 나온 거야, 이제. 그러면 다양한 직관 표상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딱 만들어낸 것이 이것은 한 송이 장미꽃.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딱 보면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임을 어떻게 알아?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만큼은 진짜다. 하나는 선천적인 원리가 들어가고 하나는 후천적인 감각적 진리가 들어가고 해가지고 결합해가지고 내가 하나의 장미꽃이라고 내가 알게 됐다. 이게 선천적 종합 판단이에요. 그래서 개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개념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양한 직관 표상들 들어오죠. 감정 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선험적, 지성 형식, 논리적 판단, 12판단이 있는데 질량, 관계, 양상 해가지고 12가지로 또 나눠져요. 이게 복잡하니까 하지 말고. 12범주가 도출돼요. 그 범주들이 이게 아까 얘기한 선천적으로 타고난 형식이요. 그 속에다 자료들을 집어넣기만 하면 이제 결과가 나와, 인식이. 그거. 그다음에 누가 하느냐? 내가. 이게 선험적 영역이라고 해요. 선험적 통각의 통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릿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를 결국은 구성을 했다. 구성. 내가 구성한 거다. 인간이 구성한 거다. 그게 구성설이에요. 칸트 인식론은 구성설이다. 그럼 옛날에 대응설적 입장, 대응설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사물이 있으니까 그대로 내 지성 속에 틀어 박혀가지고 밖에 사물에 따른다. 이게 대응설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진기가 사진 렌즈를 통해서 밖에 세상이 딱 들어와서 안에 박히듯이 이게 대응설적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정합설적 입장은 뭐냐? 전체적인 틀이 있고 그 속에 정합하면은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인간은 사람이다. 인간도 죽는다. 정합해 있잖아. 이런 정합설적 인식. 이런 인식이 아니다. 합리주의적 인식도 아니고 경험주의적 인식도 아니고 나는 지금 이런 방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구성설, 내가 지금 머릿속에서 만든 거다. 이게 구성설이요. 그 인식론에 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칸트의 결론은 자연의 이 세계는 내가 구성을 해가지고 다 알았어. 인간이 구성을 통해서 다 알았어. 그래서 자연은 입법자라는 말을 써요. 이게 칸트의 인식론이에요. 지금 이런 인식론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이 세계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 인식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실한 진리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인식론이에요. 인식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알의 기원, 어떤 방식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아느냐, 그리고 그것은 진리냐 안 진리냐 이런 것까지 따져 나오는 것이 인식론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동양 사상에서 불가 사상을 본다든지 이런 사상을 보더라도 이런 인식론들이 다 있어요. 서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칸트의 인식론은 나중에는 거기에도 맹점들이 있어요. 잘못된 점. 그런 점들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또 관념론이 등장해요. 뭐 독일 관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피테이 뭐 주관적 관념론, 셰일링이 뭐 객관적 관념론, 헤겔까지 나옵니다. 헤겔이 절대 관념론. 여러분들 헤겔 철학하면은 대단하죠, 그죠? 이제 이런 관념론까지 이제 철학에 쭉 이동해가면서 보면은 재미있는데 좀 어렵죠. 하여튼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과연 확실한 진리이냐, 이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인식론이다. 그러니까 철학은 큰 틀에서 보면은 존재론이 있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인식론이 있고 이 알미의 문제예요.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그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이제 중세 철학이 있으니까 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철학을 보면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더라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깊은 것 연구해 보시면 더 좋은 소득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